형수님, 오늘 밤도 기다릴게요. 형이 깨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3년째 누워있는 식물인간이 어떻게 깨어나겠어요? 형수님은 이제 제 여자예요. 시동생 준석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새벽 2시 텅 빈 병실, 의식 없는 남편 옆에서 저는 악마의 거래를 제안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저는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마음을 울리는 따뜻한 사연. 오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형수님, 이 서류에 도장 좀 찍어주세요. 무슨 서류인데요? 그냥 형 병원비 정산 관련 서류예요.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시동생 준석의 손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그의 눈빛이 제 온몸을 훑고 지나갔거든요. 3년째 식물인간 남편을 간병하며 지쳐있던 저는 그날 밤 준석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대학병원 특실 1인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유독 쓸쓸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죠.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 준호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살덩이를 만지는 것 같았어요. 벌써 3년째입니다. 교통사고로 쓰러진 남편을 돌본 지가 1095일이 넘었죠. 매일 같은 시간에 병원에 와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링거를 확인하고 의사 회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겨진 시간에는 그저 멍하니 남편을 바라보는 것, 그게 제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형수님, 아직도 여기 계셨네요. 병실 문이 열리며 시동생 준석이 들어왔습니다. 양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있었죠. 한 손에는 편의점 봉투가 들려 있었고 다른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준석 씨,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퇴근하고 오는 길에 형수님 생각이 나서요. 저녁은 드셨어요? 준석이 편의점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김밥과 따뜻한 차가 들어 있었죠. 사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던 터라 배가 고팠지만 준석 앞에서는 왠지 먹기가 꺼려졌습니다. 최근 들어 준석이 너무 자주 찾아왔거든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이틀에 한 번, 이제는 거의 매일 밤마다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형을 걱정하는 동생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았어요. 고맙지만 괜찮아요. 집에 가서 먹을게요. 형수님,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형도 형수님이 쓰러지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준석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너무 가까이 앉아서 불편했지만 대놓고 피할 수도 없었죠. 병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 사이로 준석의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이 되어 갑니다. 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기고 가셨죠. 하지만 그 유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끝까지 돌봐야 한다는 것이었죠. 만약 제가 포기하거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모든 유산은 준석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었죠. 형수님, 혹시 아버지가 남기신 금고 열쇠 못 보셨어요? 준석이 갑자기 물어왔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그 열쇠는 지금 제 핸드백 안쪽 주머니에 있었거든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제게 직접 주신 것이었습니다. 금고 열쇠요? 글쎄요. 못 봤는데요. 이상하네. 분명히 어디 있을 텐데. 준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제가 거짓말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모르는 척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준석의 손이 제 손등 위에 살짝 올려졌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한 위로의 손길이 아니었거든요. 뭔가 다른 의미가 담긴 접촉이었습니다. 형수님,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매일 병원에만 계시고,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졌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형수님도 여자인데, 준석의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여자라니 무슨 의미로 한 말일까요? 제가 당황한 기색을 보이자 준석이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제 말은 형수님도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형 옆에 있을 테니까 집에 가서 쉬세요. 아니에요. 제가 있어야죠. 형수님,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준석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진지한 톤이었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형이 깨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그래도 희망을 버릴 순 없잖아요. 희망이요? 형수님, 정말 형이 깨어나길 바라세요?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이 깨어나길 바라죠. 하지만 준석의 눈빛은 마치 제 진심을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죠. 준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수님, 이 서류 좀 확인해 주세요. 준석이 가져온 서류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복잡한 법률 용어들로 가득한 문서였죠. 대충 보니 남편의 치료 방향에 대한 동의서 같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연명치료 관련 서류예요. 혹시 모르니까 미리 준비해둬야 할 것 같아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연명치료라니. 준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려 했지만 준석이 재촉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집에 가져가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준석 씨, 혹시 형수님, 전 형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매달리는 것보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새로운 삶이라.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3년 동안 병원과 집만 오가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준석이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참, 형수님 내일 아버지 기일이에요. 절에 가실 거죠? 맞아. 내일이 시아버지 일주기였습니다.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잊고 있었네요. 네, 당연히 가야죠. 그럼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침 일찍 출발하면 될 것 같은데. 혼자 갈 수 있어요. 형수님, 요즘 너무 수척해 보여서 걱정돼요. 운전하시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준석의 걱정이 진심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도 애매했죠. 시아버지 기일에 며느리가 안 가면 이상하니까요. 알겠어요. 그럼 내일 뵐게요. 준석이 나가고 나서 저는 다시 남편 곁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남편의 손을 잡으며 중얼거렸죠. 정말 당신이 깨어나길 바라는 걸까? 아니면 이제 그만 놓아주길 바라는 걸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마음도 많이 변했으니까요. 처음에는 정말 간절했죠. 남편이 눈을 뜨기를 하루에도 수백 번씩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간절함은 희미해졌고 이제는 의무감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백에서 시아버지가 주신 금고 열쇠를 꺼내봤습니다. 작은 황동 열쇠였죠. 이 열쇠가 열어줄 금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했지만 아직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왜 준석이 아닌 제게 이 열쇠를 주셨는지도 의문이었고요. 밤은 깊어가고 병실엔 저와 남편 단둘만 남았습니다. 창밖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죠. 저도 슬슬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준석이 준 서류가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 이것에 도장을 찍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겠죠? 남편도 저의 이 고된 간병 생활도 그리고 어쩌면 준석과의 애매한 관계도.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준석이 보낸 문자를 받았습니다. 형수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푹 쉬세요. 내일 아침 7시에 모시러 갈게요. 평범한 문자였지만 왠지 불안했습니다. 준석이 점점 제 일상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형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았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은 온기로 가득했었죠. 남편이 퇴근하면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잠만 자는 숙소가 되어버렸지만요. 침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으려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준석 말대로 정말 수척해 보였어요. 광대뼈는 도드라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52살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일까요? 남편을 끝까지 돌보는 헌신적인 아내. 하지만 그 이면에는 유산에 대한 욕심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50억이라는 돈은 제게 새로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준석이 준 서류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 사이에서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환자의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시 보호자의 동의하에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제가 이 결정을 내릴 자격이 있을까요? 3년 동안 형식적으로나마 아내 역할을 해왔지만 마음은 이미 떠난 지 오래였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석이었죠. 형수님, 잘 들어가셨어요? 네. 방금 도착했어요. 서류는 확인해 보셨어요? 아직이요. 너무 복잡해서 제가 내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형수님이 이해하시기 쉽게. 준석의 목소리에서 묘한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그 서류에 도장을 찍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았죠. 준석 씨, 정말 이게 최선일까요? 형수님,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이에요. 형도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형수님도 자유로워질 수 있고, 자유.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정말 제가 원하는 게 자유일까요? 아니면 그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걸까요? 내일 이야기해요. 너무 늦었네요. 네. 푹 쉬세요, 형수님. 내일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시아버지 기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준석은 또 어떤 제안을 할까요? 그리고 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준석의 눈빛이 떠올랐거든요. 형수를 바라보는 시동생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의 눈빛이었죠. 그리고 부끄럽게도 그 눈빛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여자로 봐준다는 사실이 묘하게 설레기까지 했으니까요. 물론 그 대상이 시동생이라는 게 문제지만요. 시아버지의 금고 열쇠를 다시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작은 열쇠가 모든 비밀의 답을 쥐고 있을 것 같았어요. 내일 절에 가서 시아버지 영정 앞에 서면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마음이 떠난 여자가 유산 때문에 아들을 붙잡고 있다고 고백해야 할까요? 형수님, 이 돈은 꼭 받으셔야 해요.
준석 씨,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받을 수 없어요. 형이 깨어 있었다면 당연히 형수님을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형 대신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준석이 내민 봉투를 거절하려 했지만 그의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느낀 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의도였죠. 하지만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이는 상황에서 그 돈을 거절할 수 없었던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시아버지 기일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절에서 돌아오는 길에 준석이 갑자기 차를 세웠죠. 한적한 휴게소였습니다. 커피를 마시자고 했지만 제 마음은 불안하기만 했어요. 시아버지 영정 앞에서 준석이 보인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마치 아버지께 무언가를 다짐하는 듯한 그 진지한 표정 말이에요. 형수님, 오늘 아버지 영정 앞에서 결심했어요. 무슨 결심이요? 형 대신 형수님을 모시겠다고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모신다니. 그게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준석은 제 당황한 표정을 보며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와드리겠다는 뜻이에요. 형수님 혼자 감당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날부터 준석은 병원비를 대신 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치 병원비 600만 원, 그 다음엔 밀린 카드값 300만 원, 집 관리비에 생활비까지. 어느새 제 모든 경제적 부담을 준석이 짊어지고 있었죠.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3년간의 간병으로 제 통장은 이미 바닥났고 친정에서 받은 도움마저 한계에 다다랐거든요.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준석이 나타난 거였죠. 형수님, 이번 달 생활비예요. 준석이 또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번엔 현금 500만 원이었죠. 너무 큰 금액이라 손이 떨렸습니다. 준석 씨, 이건 정말 안 돼요. 너무 많아요. 형수님이 편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병원 구내식당에서 김밥만 드시잖아요. 제가 뭘 먹는지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준석이 저를 얼마나 자세히 관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제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돈 아끼려고 그러시는 거 다 알아요. 준석의 눈빛이 안타까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저를 걱정하는 것 같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 숨은 욕망이 느껴져서 불편했죠. 일주일 후 준석이 저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형 병문안 온 김에 저녁이나 먹자고 했지만 분위기는 영락없는 데이트였죠. 형수님 많이 드세요. 살이 너무 빠지셨어요. 충분해요. 이런 비싼 곳에 왜 데려온 거예요? 형수님은 이런 대접 받을 자격이 있어요. 3년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준석이 와인을 따라 주었습니다. 거절하려 했지만 한 모금 마시니 몸이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었거든요. 형수님, 혹시 형이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준석이 물었습니다. 취기가 살짝 오른 그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죠. 그런 생각 안 해요. 하셔야 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준석 씨가 왜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형수님이 걱정되니까요. 진심으로. 준석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제 손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의 따뜻한 손이 제 차가운 손을 감쌌죠. 형수님, 제가 곁에 있을게요. 뭐든 도와드릴게요. 준석 씨, 이러면 안 돼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형수님을 도와드리는 게 잘못인가요? 준석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을 겨우 꺼낸 것처럼 떨리고 있었죠.
그날 밤 준석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와인 때문인지 준석의 향수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졌고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형수님, 오늘 즐거우셨어요? 네.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었네요. 자주 모시고 나올게요. 맨날 병원만 가지 마시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래야 해요. 형수님도 사람인데 쉬어야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준석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형수님, 만약에 제가 형이 아니었다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준석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완성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죠. 만약 형이 아니었다면 형수님을 여자로 대했을 거라는 그런 의미겠죠. 집에 들어와 현관에 기대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설렘이었죠. 물론 상대가 시동생이라는 게 문제였지만 그래도 누군가 저를 여자로 봐준다는 사실이 싫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나쁜 여자인 걸까요? 다음 날 병원에 가니 준석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형 병실이 특실에서 VIP룸으로 옮겨져 있었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형이 더 편안하게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준석 씨, 이런 건 정말 부담돼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제 형이잖아요. 하지만 준석의 눈빛은 형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강렬한 시선이 부담스러우면서도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죠. 2주가 지나면서 준석과의 만남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병원에 와서 저와 함께 있다가 집까지 데려다 주었죠. 어느새 자연스러운 루틴이 된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 준석이 술에 취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형수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준석 씨 술 드셨네요. 조금 마셨어요. 회식이 있어서. 비틀거리는 준석을 부축해 휴게실로 데려갔습니다. 커피를 타주려는데 갑자기 준석이 제 손목을 잡았어요. 형수님, 저 형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준석 씨,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매일 형수님 생각만 나요. 이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준석의 고백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으니 당황스러웠죠. 술 깨고 나면 후회할 거예요. 후회 안 해요. 진심이니까. 준석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뜨거운 체온에 제 마음도 흔들렸어요. 외로웠던 3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형수님도 저를 남자로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런 적 없어요. 거짓말 마세요. 느껴져요. 준석이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숨이 막힐 것 같았죠. 그의 얼굴이 제 얼굴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 정신을 차리고 물러났습니다. 준석 씨, 이러시면 다시는 못 봐요. 형수님, 미안해요. 제가 미쳤나 봐요. 준석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취한 와중에도 후회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이미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 같았죠. 그날 이후로 저와 준석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모르는 척했죠. 하지만 준석의 경제적 지원은 계속되었고 저는 점점 더 그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비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3개월치가 이미 완납되어 있었거든요. 준석이 미리 낸 거였죠. 준석 씨, 이건 너무해요. 제가 갚을 수도 없는데. 갚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형수님, 저한테 이 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수님이 편하셨으면 좋겠어요. 준석의 말이 맞았습니다.
대기업 부장인 그에게 이 정도 돈은 큰 부담이 아니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이었어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준석에게 기대게 된 저는 점점 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함께 식사하자는 제안도, 드라이브를 가자는 제안도 거절할 수 없었죠. 주변에서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간호사들도 친정 식구들도 이상하게 보는 눈빛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변명했습니다. 시동생이 도와주는 것뿐이라고, 아무 일도 없다고.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죠. 이미 선은 흐려지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막으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집에 혼자 있는데 준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자고 계셨어요? 아니에요. 깨어 있었어요. 갑자기 형수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준석의 목소리가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대답했죠. 저도 그래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한 건지 깨닫고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죠. 형수님, 정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혼자 있으니까 적적해서. 저도 혼자예요. 항상 혼자였어요. 준석의 고백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도 외로운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내일 병원에서 봬요. 네. 형수님, 잘 자세요. 좋은 꿈 꾸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준석에게 마음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외로움에 기댄 걸까요? 침실로 들어가 남편과 찍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우리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걸 바꿔놓았죠. 사랑도, 의무도, 그리고 저 자신도. 그날 밤 꿈에 준석이 나왔습니다. 병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는 꿈이었죠. 꿈속에서 저는 자유로웠고 준석과 함께 있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깨어나 식은땀을 닦으며 생각했죠. 이제 정말 위험한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걸. 하지만 멈출 수 있을까요? 이미 준석에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의존하게 된 상황에서, 그리고 솔직히 그의 관심과 애정이 싫지 않은 상황에서.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 얼굴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화장도 했죠. 립스틱도 발랐고 향수도 살짝 뿌렸습니다. 병원에 가는 길이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준석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설렜으니까요. 이런 제가 정말 나쁜 여자일까요? 남편이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는데 시동생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이런 제가. 정수가, 내가 미쳤구나? 평생을 그 식물인간 옆에서 썩을 거야?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 남편이에요. 남편은 무슨 남편? 3년째 눈도 못 뜨는 사람이 무슨 남편이야. 이제 놓아줘. 내 인생도 살아야지. 친정엄마의 날카로운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아닌 애매한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날 친정집에서 벌어진 가족회의는 제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은 친정 식구들이 한마디씩 했어요. 오빠는 현실적인 조언을, 올케는 위로의 말을. 하지만 결국 모두가 같은 결론으로 향하고 있었죠. 이제 그만 놓아주라고. 정수가, 너도 인간인데 언제까지 이럴 거야? 벌써 52살이야.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아버지의 한숨 섞인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딸 걱정만 하시던 아버지가 이제는 지쳐 보였어요.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뭘 알아서 해? 3년 동안 알아서 한 게 이거야? 내 얼굴 좀 봐. 거울도 안 보니? 오빠가 끼어들었습니다. 정수가,
솔직히 말해봐. 시댁에서 유산 때문에 못 놓는 거 아니야?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죠. 들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50억이면 못 놓지. 나라도 그럴 거야. 하지만 정수가 돈이 다가 아니야. 올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저희가 하는 말이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형님 인생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알아요. 다들 날 위해서 하는 말인 거. 그럼 이제 결정해야죠. 혹시 시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준석 씨 말이에요. 올케의 질문에 심장이 쿵했습니다. 왜 갑자기 준석 얘기가 나오는 거죠? 준석 씨가 왜요? 요즘 자주 도와주신다면서요? 병원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친정 식구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의심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이었죠. 그냥 형 대신 도와주는 거예요. 정수가 혹시 그 사람이랑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엄마의 날카로운 질문에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시동생인데. 시동생이면 뭐해? 남자는 남자지. 너무 자주 찾아온다며? 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정수가 설마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지? 아버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친정을 나오는 길에 올케가 따라 나왔어요. 형님, 저는 형님 편이에요. 고마워요. 근데 준석 씨 조심하세요.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형수가 약해진 틈을 노리는 거예요. 올케의 충고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말 준석이 제 약한 모습을 이용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준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어디세요? 병원에 안 계시네요. 친정에 다녀오는 길이에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준석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아닌 것 같은데 준석만은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지금 어디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아니에요. 거의 다 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준석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석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걱정되어서요. 형수님, 울으셨네요. 준석이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따뜻한 눈빛에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들어가요. 차라도 한잔하시고 가세요. 집 안으로 들어온 준석이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집이 너무 썰렁해요. 형수님 혼자 계시기 무섭지 않으세요?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건데. 준석이 제 곁에 앉았습니다. 소파가 푹 꺼지면서 그와의 거리가 가까워졌죠. 형수님, 무슨 일 있었어요? 친정에서. 다들 제가 남편을 놓아주길 바래요. 형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솔직한 제 대답에 준석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형수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도 형수님을 비난할 수 없어요. 준석 씨는 제가 나쁜 여자 같지 않아요? 전혀요. 형수님은 천사예요. 3년 동안 형을 지켜준 천사. 준석의 위로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죠. 준석이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의 품이 너무 따뜻해서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준석 씨, 저 정말 힘들어요. 알아요. 다 알아요. 준석의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부드럽게. 그 순간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어요. 남편도, 유산도, 도덕적 의무도. 형수님,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준석의 폭탄 같은 제안에 제가 그의 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형은 이미 돌아올 수 없어요. 형수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형수님 인생을 사셔야 해요. 하지만 유산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준석의 눈빛이 실망스럽다는 듯 변했습니다. 형수님, 솔직해지세요. 유산 때문에 못 놓는 거죠? 그것도 있지만 제가 그 이상을 드릴 수 있어요. 돈이 문제라면 제가 평생 형수님을 책임질게요. 준석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랑 함께해요, 형수님. 제가 형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준석 씨, 이건 미친 짓이에요. 우리가 무슨 사이인데.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되죠. 준석의 고백이 너무 직접적이어서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기도 했죠. 누군가 저를 이렇게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이 설렜거든요. 준석 씨, 제가 형수예요. 나이도 많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형수님이 좋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어요. 20년 전 형이 형수님을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부터 저는 형수님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형의 여자였으니까 마음을 숨겼죠. 준석 씨, 형이 사고를 당했을 때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형이 불쌍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형수님 곁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준석의 고백이 충격적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니. 제가 나쁜 놈이죠? 형이 저런 상태인데 형수를 탐내고 있으니. 준석 씨, 이제 그만해요. 형수님, 저도 알아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형수님이 너무 좋아서. 준석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형수님, 시간을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않을 거예요. 준석이 나간 후 혼자 남은 거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준석의 제안이 계속 맴돌았죠. 새로운 삶. 그게 가능할까요? 다음 날 병원에 갔더니 뜻밖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우이 준이었어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준이야, 갑자기 웬일이야? 준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언니, 준석이랑 무슨 일 있어요?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준이가 뭔가 눈치챈 걸까요? 무슨 소리야? 언니, 솔직히 말해요. 요즘 준석이가 너무 이상해요. 맨날 언니 얘기만 하고. 준이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설마 준석이랑?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언니, 내가 바보인 줄 알아요? 다 보여요. 준석이가 언니를 어떻게 보는지. 준이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언니, 오빠가 불쌍하지 않아요? 이렇게 누워 있는데 동생이랑 그런 관계가 되면 오빠가 얼마나 서러워하겠어요? 준이야, 정말 아무 일도 없어. 언니, 제발 정신 차려요. 준석이 그놈은 원래 그래요. 갖고 싶은 건 무조건 가져야 하는 놈이에요. 준이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준석이 저를 그냥 갖고 싶은 대상으로만 보는 걸까요? 그날 저녁 준석이 병원에 왔을 때 준이의 말을 떠올리며 물었습니다. 준석 씨, 저를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갖고 싶은 거예요? 준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준이가 왔었어요. 준석 씨에 대해 경고하더군요. 준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나가 뭐라고 했는데요? 준석 씨는 갖고 싶은 건 무조건 가져야 한다고. 준석이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형수님은 달라요. 형수님은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믿어요? 준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증명할 거예요. 제가 얼마나 형수님을 사랑하는지.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준이의 경고도 무시할 수 없었죠. 며칠 후 준석이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형수님, 형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면 어떨까요? 무슨 소리예요? 이미 3년이에요. 의학적으로도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기계로 연명하는 거죠. 형도 이런 삶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준석의 말이 잔인하게 들렸지만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형수님,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형을 놓아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건지 아니면 평생 이렇게 살 건지. 시간이 필요해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결정해 주세요. 준석이 떠난 후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할까요? 제가 당신을 놓아주길 바랄까요? 아니면 끝까지 지켜주길 바랄까요? 그때 시아버지가 주신 금고 열쇠가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 안에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언니, 혹시 그 시동생이랑 그런 사이 아니에요? 미선 씨, 무슨 소리예요? 언니, 저한테는 숨기지 마세요. 다 보여요. 그 남자가 언니를 보는 눈빛. 장난 아니던데. 병원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간병인 동료 미선이 대뜸 물어왔습니다. 같은 층에서 일하는 간병인이었는데 어느새 제일 가까운 사람이 되어 있었죠. 3년 동안 같은 처지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지내왔으니까요. 미선은 47살, 5년째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오래 이곳에 있었죠. 그래서인지 모든 걸 꿰뚫어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언니, 그냥 도와주는 게 매일 밤 찾아와서 집까지 데려다주고 비싼 선물 사주고 그래요? 미선의 말에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보였구나 싶어서 부끄러웠죠. 미선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나쁜 여자 같아요? 언니가 왜 나쁜 여자예요? 언니도 사람이고 여자잖아요. 미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그 사람 좋아해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외로워서 그런 건지, 진짜 마음이 있는 건지. 언니, 저는요, 가끔 이런 상상을 해요. 남편이 깨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니가 그 시동생이랑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해도 전 이해해요. 오히려 응원할 거예요. 언니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미선 씨, 3년이면 충분해요. 더 이상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죄책감에 묶여서 살 필요 없어요. 미선의 위로가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게 이렇게 위안이 될 줄 몰랐어요. 그때 병원 로비에서 낯선 여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세련된 차림의 여성이었죠. 한정숙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준석 씨 전 여자친구 서연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준석의 전 여자친구라니. 왜 저를 찾아온 걸까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카페에 마주 앉은 서연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 했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준석 씨 조심하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 사람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언니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건 다 계산이에요. 서연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준이도 비슷한 경고를 했었죠. 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도 언니 같은 피해자였으니까요. 준석은 제가 가진 모든 걸 빼앗고 떠났어요. 감정까지도요. 서연의 눈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의 눈이었죠.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준석은 형에 대한 콤플렉스가 심해요. 어릴 때부터 형이 가진 모든 걸 부러워하고 질투했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언니가 형수님이잖아요. 형이 가진 여자, 그것만으로도 준석에게는 충분한 동기가 돼요. 서연의 분석이 소름 끼치게 정확했습니다. 정말 준석이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형의 여자를 빼앗고 싶은 마음뿐일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준석이 아버님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증거는 없지만 회계장부에 이상한 점이 많았대요. 뭐라고요? 아마 그 증거가 아버님이 남긴 금고 안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준석이 그렇게 열쇠를 찾는 거고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왜 저에게 열쇠를 주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서연이 떠난 후 저는 한참을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준석의 달콤한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병실로 돌아오니 준석이 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어두운 표정이었죠. 서연이를 만났다면서요? 어떻게 아셨어요? 병원 CCTV에 나왔대요. 뭐라고 했어요? 준석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준석 씨를 조심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믿으셨어요? 모르겠어요. 뭐가 진실인지. 준석이 한숨을 쉬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형수님, 서연이는 제가 먼저 떠난 여자예요. 너무 집착이 심해서 스토커처럼 굴었거든요. 제발 그런 사람 말은 믿지 마세요.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것도 거짓말인가요? 준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것까지 말했군요. 형수님, 그건 오해예요. 제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쓴 건 맞지만 그게 다 아버지 병원비였어요. 시아버지 병원비요? 아버지가 자존심 때문에 형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몰래 댔던 거예요. 준석의 설명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죠. 그날 저녁 미선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언니, 아까 그 여자 누구였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던데. 준석 씨 전 여자친구래요. 준석 씨를 조심하라고 경고하러 왔어요.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혼란스러워요. 미선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언니 마음이 가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조심은 해야 해요. 그 시동생이 진짜 언니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해요. 어떻게 확인해요? 시험해 보는 거죠. 돈이나 유산 얘기를 꺼내 보세요. 그때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미선의 조언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준석의 진심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죠. 다음 날 준석이 또 찾아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준석 씨, 만약 제가 유산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그냥 궁금해서요. 준석 씨는 제가 유산을 받길 원하세요? 준석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전 유산 따위는 관심 없어요. 형수님만 있으면 돼요. 유산을 포기하신다면 제가 평생 책임질게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형수님, 제가 얼마나 진심인지 증명해 보일게요. 준석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실에서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했죠. 형수님, 저랑 새로운 시작을 해주세요. 형을 떠나보내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준석 씨, 일어나세요. 누가 볼 수 있어요? 형수님이 대답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준석의 간절한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저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상담 좀 하시죠. 의사를 따라 상담실로 갔습니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환자분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뇌사 판정을 고려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뇌사요? 네, 이미 뇌 기능이 거의 정지된 상태예요. 기계로 연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보호자분께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끝이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상담실을 나오니 준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 하셨어요? 남편이 뇌사 상태래요. 연명 치료 중단을 결정해야 한대요. 준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금세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었죠. 형수님, 이제 정말 결정하셔야 할 때인 것 같네요. 그런가 봐요. 형도 이런 삶은 원하지 않을 거예요. 형수님도 이제 자유로워지세요. 준석의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서두르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편 곁을 지키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내도 되는 걸까요? 시아버지가 남긴 금고 열쇠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미선이 밤늦게 찾아왔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의사가 뇌사 판정을 고려하래요. 언니 마음은 어때요? 솔직히 해방감도 들어요. 이제 끝이 보인다는 게 죄책감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해요. 미선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그게 정상이에요. 3년이면 충분히 의무는 다한 거예요. 이제 언니 인생을 살아요. 미선 씨는 후회 안 해요? 이렇게 인생을 보내는 게 매일 후회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미선의 쓸쓸한 미소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도 그녀처럼 될까요? 아니면 준석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새벽 3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석이었죠. 형수님 못 주무세요? 네, 생각이 많아서. 저도 그래요. 형수님 생각에 잠이 안 와요. 준석 씨, 정말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수님,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준석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경고가 계속 떠올라 마음이 복잡했죠.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석이 회사에 사표를 냈다는 거였어요. 준석 씨, 왜 회사를 그만두신 거예요? 형수님과 새 출발을 하려면 모든 걸 정리해야 해요. 과거의 모든 것과 결별하고 싶어요. 하지만 직장까지 그만둘 필요는 형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이게 제 진심이에요. 준석의 극단적인 선택이 부담스러우면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 저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걸까요? 한정숙 씨시죠? 저는 고인이 되신 박 회장님의 변호사 김상훈입니다. 변호사님이 왜 저를 찾아오신 거죠? 박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인께만 전달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전달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시기가 되었네요. 병원 로비에서 만난 김 변호사는 검은색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시아버지의 친필이 적힌 봉투였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였습니다. 변호사가 떠난 후 화장실 개인 칸막이에 들어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정수가, 내가 이 편지를 남기는 이유는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기 때문이다. 준호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너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준석이는 내가 생각했던 아들이 아니었다. 회사 돈을 빼돌렸고 형의 모든 것을 탐냈다. 특히 너를.
편지를 읽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유언장에는 숨겨진 조항이 있다. 준호가 자연사하면 유산은 준석에게 간다. 하지만 타살이나 의료과실로 사망하면 모든 유산은 너에게 간다. 준석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위험할 수 있다. 금고 안에 준석의 횡령 증거를 넣어두었다. 필요하면 사용해라. 시아버지의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준석이 저에게 접근한 진짜 이유가 이것이었을까요? 급하게 병실로 돌아가니 준석이 남편의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생명유지장치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준석 씨, 뭐 하는 거예요? 아, 형수님. 기계 소리가 이상해서 확인하고 있었어요. 준석의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건 간호사를 부르면 되잖아요. 그냥 제가 확인하려고 했어요. 형수님,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준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형수님, 요즘 저를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 서연이 말을 믿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조심이요? 형수님, 저는 형수님을 사랑해요. 왜 그걸 믿어주지 않으시는 거죠? 준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감정이 격해지고 있었죠. 그때 미선이 들어왔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밖에서 소리가 들려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준석 씨가 막 가시려던 참이었어요. 준석이 불쾌한 표정으로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을 나서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죠. 형수님,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준석이 나간 후 미선에게 시아버지의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언니, 이거 완전 막장 드라마네요. 시동생이 형수를 노리고 유산까지 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준석이 남편을 해치려 할까요? 언니, 일단 금고부터 열어봐요.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미선의 말이 맞았습니다. 시아버지의 금고를 확인해야 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가서 시아버지가 알려준 장소로 갔습니다. 다락방 구석에 숨겨진 작은 금고.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았어요. 찰컥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와 USB, 그리고 또 다른 편지가 있었죠. USB를 노트북에 꽂아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준석이 회사 돈 30억을 빼돌린 증거, 가짜 계약서와 조작된 회계장부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준석이 제 사진을 몰래 찍은 것들이었어요. 3년 전부터 병원에서, 집에서, 거리에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찍힌 사진들이 수백 장 있었습니다. 소름이 끼쳤어요. 준석이 저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봐 왔는지 알 수 있었죠. 또 다른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정수가 이 증거들을 보고 있다면 내 예상이 맞았을 것이다. 준석이는 위험한 아이다. 어릴 때부터 형에 대한 열등감이 심했고 형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 너도 그중 하나일 뿐이다. 만약 준석이 너를 압박한다면 이 증거를 경찰에 넘겨라. 내가 너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저를 지켜주려 하셨구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석이었죠. 형수님, 지금 어디세요? 집이에요. 왜요? 금고를 열었죠? CCTV로 다 봤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준석이 집에 CCTV를 설치했다니. 준석 씨, 이게 다 뭐예요? 왜 저를 몰래 찍고 감시한 거예요? 형수님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형수님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회사 돈을 횡령한 것도 다 알아요. 전화 너머로 준석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요?
경찰에 신고하실 건가요? 형수님도 공범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준 돈 다 받으셨잖아요. 뭐라고요? 형수님이 받은 돈이 다 횡령한 돈이에요. 형수님도 알고 받은 거 아니에요? 준석의 함정에 빠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받은 돈이 모두 더러운 돈이었다니. 형수님, 내일 만나요. 우리 거래를 하죠. 무슨 거래요? 형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둘 다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유산도 나눠 갖고. 준석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유산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경찰에 신고하자니 저도 공범이 될 수 있고, 그렇다고 준석의 요구를 들어주자니 살인을 방조하는 것 같았죠. 미선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선 씨, 큰일 났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미선이 놀랐습니다. 언니, 일단 변호사를 만나요. 김상훈 변호사님한테 상담받아 보세요. 하지만 준석이 말한 대로 저도 공범이 될 수 있잖아요. 언니는 몰랐잖아요. 그리고 시아버지 편지가 있으니까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미선의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제가 큰일에 휘말린 것 같아요.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김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회장님이 우려하신 일이 일어났군요. 걱정 마세요. 부인은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준석 씨가 의도적으로 속인 거니까요. 그럼 제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죠? 네, 오히려 준석 씨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와 횡령, 그리고 스토킹까지. 김 변호사의 말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준석과의 대면이 두려웠어요. 병원으로 가니 준석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차가운 표정이었죠. 형수님, 결정하셨어요? 준석 씨,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형수님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저를 유혹하고 돈을 받고. 내가 언제 유혹했어요? 그 모든 눈빛과 행동들 다 유혹 아니었어요? 저를 이용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준석이 피해자인 척하는 게 역겨웠습니다. 준석 씨, 당신이 먼저 접근했잖아요.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죠? 그래요, 맞아요. 처음엔 유산이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형수님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준석의 고백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뒤따라 들어왔죠. 박준석 씨죠?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형수님, 형수님이 신고한 거예요? 준석이 저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형수님, 우리 사이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정말 저를 사랑한 적 없어요? 준석의 마지막 질문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솔직히 잠깐이나마 마음이 흔들렸던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경찰이 준석을 데려간 후 병실에는 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여전히 의식 없이 누워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이제 다 끝났어요. 당신을 지켰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언니, 준석이가 보석으로 나왔대요. 언니,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조심해야 해요. 준이야, 진정해. 보석으로 나왔다고 해서 뭘 할 수 있겠어? 언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마요. 준석이가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언니는 몰라요. 한번 결심하면 끝을 보는 놈이에요. 새벽 2시 준이의 다급한 전화에 잠이 확 깼습니다. 준석이 보석으로 나왔다니 벌써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준이의 목소리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빠 병실에 CCTV 설치했어요? 24시간 감시해야 해요.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언니, 제발 내 말 들어요. 준석이는 지금 완전히 미쳐 있을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언니한테 거절당하고 경찰에까지 잡혀갔잖아요. 준이의 경고가 과장된 것 같았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가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간호사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보호자님, 어젯밤에 누가 병실에 침입하려고 했대요. 경비가 막았는데 얼굴은 못 봤다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준석이었을까요? 그때 미선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요. 준석이가 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대요. 뭐라고요? 명예훼손이요? 언니가 자기를 모함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맞고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언니가 먼저 유혹했다는 증거도 있다고. 미선이 보여준 서류를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준석이 저를 고소했고 증거 자료로 제가 보낸 문자와 통화 녹음을 제출했다고 했어요. 그때 제 핸드폰으로 영상 하나가 전송됐습니다. 준석이었죠. 영상을 재생하자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준석과 제가 포옹하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는 모습, 그리고 제가 준석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모두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불륜 관계인 것처럼 보였어요. 형수님, 이 영상이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인간 남편을 두고 시동생과 불륜을 저지른 악녀. 좋은 제목이네요. 준석의 음성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형수님이 원하는 게 유산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협상을 하죠. 형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유산을 반반 나누는 거예요. 거부하면 이 영상을 언론에 공개할 거예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 김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변호사님, 준석이가 저를 협박해요. 침착하세요. 편집된 영상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론에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준석 씨를 만나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증거를 수집하세요. 하지만 준석의 협박은 계속됐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도 연락이 갔고 시댁 친척들에게도 영상을 보냈다고 했어요. 친정엄마가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정수가, 이게 다 뭐니? 내가 정말 시동생이랑 그런 사이였어? 엄마, 아니에요. 오해예요. 준석이가 조작한 거예요. 그래도 영상에 다 나왔잖아. 내가 그 남자랑 손잡고 포옹하고. 엄마의 실망한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시댁 친척들도 병원으로 몰려왔어요. 준호의 사촌 형수가 앞장섰죠. 정숙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남편이 저렇게 누워 있는데 시동생이랑? 오해예요.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이런 영상이 있어요? 준석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상의 힘은 강력했어요. 맥락 없이 편집된 장면들이지만 사람들 눈에는 불륜의 증거로 보였죠. 준이마저 저를 의심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요. 준석이랑 진짜 아무 일 없었어요? 준이야, 너까지 날 의심하는 거야? 영상을 보니까 헷갈려요. 언니가 준석이한테 기댄 건 사실이잖아요. 준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완전히 결백하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마음이 흔들렸던 건 사실이니까요. 그날 밤 병원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진 병실은 으스스했어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를 걸어오는 누군가의 발소리.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실루엣만 보였어요. 준석이었습니다. 준석 씨, 여기 오면 안 돼요. 접근 금지 명령 받았잖아요.
형수님하고 마지막으로 대화하고 싶어서요. 준석이 한 발 한 발 다가왔습니다. 비상등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광기로 가득했어요. 형수님, 왜 저를 배신했어요? 우리 서로 사랑했잖아요. 사랑이 아니었어요. 착각이었을 뿐이에요. 착각이요? 그럼 그 모든 순간들이 다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준석이 남편의 생명유지장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형이 없어지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텐데. 준석 씨, 하지 마요. 제발. 형수님이 결정하세요. 저와 함께 할 건지 아니면 형과 함께 끝날 건지. 준석의 손이 생명유지장치의 전원 버튼에 닿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미선과 경비원들이 들어왔어요. 거기 멈춰요. 준석이 잡히기 전에 소리쳤습니다. 형수님,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무너지면 형수님도 함께 무너질 거예요. 경찰이 와서 준석을 다시 연행했습니다. 이번엔 살인 미수까지 추가될 거라고 했죠. 미선이 제 곁에서 떨고 있는 저를 안아주었어요. 언니,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미선 씨, 어떻게 알고 왔어요? CCTV로 보고 있었어요. 준희 씨가 설치해 놨더라고요. 준희의 경고가 맞았던 거예요. 준석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석의 마지막 협박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가 언론에 제보한 영상들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식물인간 남편 두고 시동생과 불륜, 유산 노린 악녀 며느리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댓글은 더 끔찍했어요. 저를 향한 비난과 욕설로 가득했죠. 친정 부모님은 충격을 받고 쓰러지셨고 시댁 친척들은 저를 가족에서 제명하자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수군거림이 커졌어요. 간호사들도 의사들도 모두 저를 이상한 눈으로 봤죠. 언니, 너무 상심하지 마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미선이 위로했지만 이미 제 인생은 망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갑자기 의식이 돌아온 것 같아요. 손가락이 움직이고 눈꺼풀이 떨려요. 3년 만에 남편이 깨어날 조짐을 보인다니 하필 이런 최악의 순간에 병실로 달려가니 정말이었습니다. 남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눈꺼풀도 파르르 떨렸죠. 여보, 들려요? 저예요, 정숙이에요. 남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귀를 가까이 대니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석이 조심해. 남편이 모든 걸 듣고 있었던 걸까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주변의 일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년 만에 들은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왜 하필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깨어난다면 모든 진실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를 원망할까요? 시동생에게 마음이 흔들렸던 못난 아내를 용서해 줄까요? 정수가, 내 말 들려? 여보, 정말 깨어난 거예요? 3년 만에 정말로? 3년 모든 걸 들었어. 준석이가 한 짓들, 당신이 겪은 고통들 다. 남편 준호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3년간 의식이 없는 줄 알았는데 모든 걸 듣고 있었다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부끄러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의사들이 달려와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기적이라고들 했어요. 3년간 식물인간 상태였던 환자가 갑자기 의식을 되찾은 건 의학적으로도 극히 드문 일이라고. 환자분이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신 건 아니에요. 아직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인지 능력은 정상인 것 같네요. 의사가 나간 후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3년 만에 느끼는 남편의 체온이었어요.
정수가 미안해. 너무 오래 누워 있었네. 여보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더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3년 동안 날 지켜준 건 당신이잖아.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석이한테 마음이 흔들렸지? 나도 알아.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보, 괜찮아. 이해해. 당신도 사람인데 당연한 거야. 남편의 이해와 용서에 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3년간 쌓였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준석이는 왜 그런 거야? 처음부터 당신을 노렸던 거야? 아버님이 남긴 편지에 다 나와 있어요. 준석이가 회사 돈을 횡령했고 형인 당신을 질투했다고. 준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어릴 때부터 그랬어. 내가 가진 건 뭐든 빼앗으려 했지. 장난감도 친구도 그리고 이제는 아내까지. 당신 화나지 않아요? 내가 준석이한테 흔들렸는데. 화는 나지. 3년이나 방치한 나한테 준석이한테가 아니라. 준호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제대로 앉기도 힘든 상태였는데요. 여보, 무리하지 마요. 기자회견을 해야 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해. 당신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준석이가 얼마나 악랄했는지. 그런 건 나중에 해도. 아니야, 지금 당장 해야 해. 당신이 더 이상 상처받는 건 못 봐. 준호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당장 김 변호사를 부르라고 했죠. 김 변호사가 도착하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준석이의 모든 범죄를 증언하겠습니다. 준호 씨, 아직 건강히. 괜찮습니다. 아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날 오후 병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준호가 직접 나와서 진실을 밝혔어요. 저는 3년간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주변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 동생 준석이가 아내를 유혹하고 협박한 모든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제 아내 정숙은 3년간 한결같이 저를 지켜줬습니다. 매일 병원에 와서 간병하고 말을 걸어주고 희망을 버리지 않았죠. 그런 아내를 준석이가 노렸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어요. 준호가 준석의 범죄를 하나하나 폭로했습니다. 회사 돈 횡령, 아내에 대한 스토킹, 협박과 조작. 특히 인터넷에 퍼진 영상은 교묘하게 편집된 겁니다. 준석이가 의도적으로 상황을 만들고 몰래 촬영한 거죠. 제 아내는 피해자입니다. 기자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그래도 부인께서 시동생과 가까이 지낸 건 사실 아닌가요? 준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3년간 식물인간이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준석이가 접근해 도움을 주고 위로했다면 잠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죠. 그게 죄인가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저를 떠나지 않은 아내가 대단한 거죠. 준호의 말에 기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준석이의 모든 범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아내의 명예를 회복시킬 때까지 싸울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년간 헌신한 아내를 지켜주는 멋진 남편. 악마 같은 시동생에게 당한 불쌍한 부부. 같은 기사들이 쏟아졌죠. 준이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언니를 의심했어요. 괜찮아, 준이야. 너도 힘들었을 거야. 오빠가 깨어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준석이 그 나쁜 놈 제대로 벌 받겠네요. 준이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려줬습니다. 언니 준석이가 3년 전 오빠 사고 당일
오빠를 만났대요. 뭐라고? 경찰이 조사하다가 알아냈대요. 사고 직전에 준석이가 오빠를 술집으로 불러서 일부러 취하게 했대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준석이가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한 걸까요? 경찰 조사 결과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준석이 형의 차에 손을 댔다는 정황이 발견됐고 사고를 유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죠.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날 준석이가 갑자기 만나자고 했어. 오랜만에 형제끼리 술 한잔하자고 이상하게 계속 술을 권했어. 그리고 대리운전을 부르려는데 자기가 운전해주겠다고. 그럼 준석이가 일부러. 확실하진 않지만 의심스러워. 그날 이후로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법정에서 준석의 죄가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횡령, 사기, 협박, 명예훼손, 그리고 살인미수까지. 준석은 끝까지 발뺌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시아버지가 남긴 자료들과 준호의 증언, 그리고 CCTV 영상까지.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준석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준석이 절규했습니다. 형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차갑게 등을 돌렸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재판이 끝난 후 준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정수가,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당신 몸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데 재활치료 열심히 할게. 당신이 3년 동안 날 지켜준 것처럼 이제는 내가 당신을 지킬게. 준호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3년 만에 되찾은 남편이 더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병원 복도에서 미선을 만났습니다. 언니, 정말 다행이에요. 모든 게 잘 풀려서. 미선 씨가 없었으면 전 못 버텼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대단한 거예요. 3년을 버티고 진실을 지켜낸 거잖아요. 미선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는 이제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죄책감 같은 거 버리고 당당하게 사세요. 그날 밤 준호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집에서 함께 보내는 밤이었죠. 여보, 내가 준석이한테 잠깐이라도 마음이 흔들렸던 거 정말 괜찮아요? 정수가, 당신은 3년 동안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잠깐의 흔들림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내가 더 고마워. 기다려줘서, 지켜줘서.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3년 만에 느끼는 남편의 온기가 따뜻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본 것 같았죠. 시아버지가 남긴 금고에서 한 가지를 더 발견했습니다. 준호와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위해 따로 마련한 비상금이었죠. 편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정수가, 이 돈은 너를 위한 거다. 3년이든 30년이든 준호를 지켜줄 너를 위한 작은 선물이다. 고생 많았다. 고맙다. 시아버지의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를 진짜 딸처럼 생각하셨구나.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정말 아끼셨어. 항상 말씀하셨지. 정수기가 우리 집안의 복이라고. 나도 아버님이 그리워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실 거야. 그리고 기뻐하실 거야. 우리가 다시 함께하게 된 걸. 여보, 오늘이 퇴원하는 날이에요. 긴장돼요? 3년 만에 집에 가는 거잖아. 물론 긴장되지. 근데 더 설레. 저도요. 드디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준호가 재활치료를 마치고 완전히 회복해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기적처럼 예전 모습을 되찾았죠. 의사들도 놀라워했어요. 의지의 힘이라고. 병원 로비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이와 친정 식구들, 그리고 미선까지 모두 준호의 퇴원을 축하하러 왔죠. 미선이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수고하셨어요. 이제 행복한 일만 있을 거예요. 미선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미선 씨가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언니가 강해서 버틴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미선과 포옹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온 전우 같은 사이였으니까요. 친정엄마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가 그동안 고생 많았다. 엄마가 미안해, 널 의심하고 오해해서. 엄마,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편하게 살아. 더는 고생하지 말고. 아버지도 준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준호 자네가 깨어나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 정숙이 잘 부탁하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이제 제가 정숙이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준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언니 정말 미안해요. 우리 가족이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요. 준이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준석이가 잘못한 거지. 그래도 같은 가족으로서 정말 죄송해요. 언니, 앞으로 저를 진짜 동생처럼 생각해 주세요. 준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준이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과거는 잊고 새로 시작하자.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수가, 우리 여행 가자.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잖아. 당신 몸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데 무리하면 안 돼요. 괜찮아. 의사도 이제 정상 생활 가능하다고 했어. 그동안 고생한 당신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준호의 제안이 설렜습니다. 3년 반 만에 떠나는 여행이라니 꿈만 같았죠. 집에 도착하니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준호와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게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준호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집이 그대로네. 당신이 잘 지켜준 덕분이야.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정말 힘들었을 텐데 고마워, 정수가. 그날 밤 준호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정수가, 우리 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어때? 의미 있는 일이요? 우리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족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자. 장기 간병으로 지친 가족들을 위한 쉼터나 지원센터 같은 거. 준호의 제안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우리가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정말 아름다운 생각이었죠. 좋아요. 아버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준석이 면회도 가자. 용서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준호의 넓은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해친 동생인데도 완전히 버리지 않으려는 마음 대단했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늦은 신혼여행이자 새 출발을 위한 여행이었죠. 바닷가를 걸으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정수가, 내가 누워있는 동안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뭔데요? 당신 목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 꼭 깨어나서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매일 그 생각만 했어. 여보, 당신이 매일 들려준 이야기들 다 기억해.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 친정에서 있었던 일들,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다 알아. 준호의 고백에 눈물이 났습니다. 의식이 없는 줄 알았는데 모든 걸 듣고 있었다니. 특히 당신이 울면서 미안하다고 말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대답하고 싶었는지 몰라. 괜찮다고,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정말 다 들었어요? 응. 당신이 준석이한테 흔들릴 때도 들었어. 솔직히 질투도 났지만 이해했어.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알거든. 준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예요? 정수가 나랑 다시 결혼해 줄래?
이번엔 제대로 된 남편이 될게. 준호가 반지를 꺼냈습니다. 새로운 결혼 반지였죠. 3년 반 동안 고생한 당신에게 이제는 행복만 줄게. 사랑해, 정수가. 나도 사랑해요, 여보.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죠.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준호 아버지 추모 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장기 간병 가족 지원 센터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죠. 개소식 날 준호가 연설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 재단을 만든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겪은 아픔을 다른 가족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특히 미선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죠. 미선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요. 이런 좋은 일을 하다니. 미선 씨도 여기서 일하면 어때요? 상담사로.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미선 씨처럼 경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함께해요. 미선이 감격해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재단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많은 가족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어느 날 준석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죠. 형수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나가면 새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형과 형수님이 하시는 좋은 일 응원합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준호가 편지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석이도 이제 깨달은 것 같네. 용서할 수 있어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언젠가는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준호의 넓은 마음이 존경스러웠습니다. 1년 후 우리 재단은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정부 지원도 받게 됐고 많은 기업들이 후원했죠. 준호가 말했습니다. 정수가, 우리가 겪은 시련이 헛되지 않았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잖아. 맞아요. 아버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이렇게 좋은 일에 쓰이니까 정말 기쁘실 거야. 그날 밤 준호와 나란히 누워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여보, 행복해요? 응, 너무 행복해. 당신은? 저도요. 지금이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 이겨낸 현실이야.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돌이켜보면 3년 반이라는 시간은 정말 길고 힘든 터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겠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우리. 준석의 유혹도 있었고 절망적인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진실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강한 부부가 되었죠. 시아버지가 남긴 금고 열쇠는 단순히 유산을 여는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진실을 지키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열쇠였던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갈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